학원의 규모랑 여태까지 얼마나 이 학원이 운영을 해왔냐 이걸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얼마 정도까지 고려를 해야 될까요?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고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그 학원의 그 사이즈를 보고 판단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본 경험으로는 학원이 이제 사이즈가 커요. 그럼 그 사이즈가 큰 것을 이용을 해서 약간 영업을 한다고나 할까요? 예. 그래서 비효율적인, 학원 입장에서는 이익 창출을 위해서 학생의 학습의 질을 좀 떨어뜨리는 방법이 많이 나오게 돼요. 대형 학원은. 예, 좀 그렇게 느낍니다. 너무 비슷한 생각이 있습니다. 규모를 그냥 굉장히 키워서 큰 건물에 인테리어 잘하고 많이 홍보해갖고 학생들 끌어모으는 방식이 좀 이제 좋지 않은 방식으로 끌어모을 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끌어모은 다음에 운영을 하는 학원들은 경계를 해야 된다. 물론 규모는 커요. 왜냐면은 거대 자본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뭐 실속이 있고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절대 보장을 못 해준다. 그리고 학원의 존립기간 얼마나 오래되었냐 하는 거는 그거는 실은 어느 정도는 고려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제 그냥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학원이 아니라 원장들이 직접 수업을 하는 그런 학원들은 뜻이 있어서 이 사람이 5년 이상 해왔다. 원장이 직접 수업을 하는데 5년 이상 어떤 학원이 유지가 된다. 대치동에서. 그러면 그분은 그냥 교육에 뜻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원장 선생님이 직접 수업을 하는 학원이 있고 네. 안 하는 수업이 있는데 저는 원장 선생님들이 직접 수업을 하는 학원이 좋다 생각해요. 네. 접근하는 게 다르잖아요. 접근하는 게 교육자 마인드로 접근하는 거니까. 네. 원장 선생님들이 아예 그냥 선생님 출신이 아니다. 이런 학원들은 아예 접근 자체가 상업적인 가치가 더 큰 상황에서 시작이 된 학원들이니까 네. 아마 실질적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결과가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아이들이 얻어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아마 다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대학 학원들에 이런 곳이 좀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경영자가 실제로 이제 선생님 출신이 아닌 경우가 꽤 많아요. 특히 대형 학원, 상장된 대형 학원 같은 경우는 경영자가 따라오는데 그렇게 될 때마다 제가 안에서 보나 밖에서 보나 이렇게 보면 좀 선생님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좀 학습의 방법이 종종 나오게 돼요. 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제 아이들의 시간 낭비가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네요. 학원을 이제 선택을 할 때 고려할 요소 중에 하나가 아이한테 맞는 학원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네네. 학원의 유형이 굳이 말하자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그렇죠. 들어서 뭐 원어민만 수업에 들어가는 100% 영어 수업인데 읽기랑 말하기 이런 거 중심으로 하는 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는 어떤 학생들이 가면 좋을까요? 안 가면 좋은데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원어민들 선생님들 중에 좋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한국에 오래 살았던 분이거나 네. 아니면은 살 예정인 분이에요. 가족이 여기 있거나 아니면은 무언가 계획이 있는 분. 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한국에 오시는 저도 뭐 친구도 많고 아는 사람 많지만 잠깐 있다 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는 거예요. 젊었을 때 뭐 동양, 아시아, 코리아 경험을 쌓고 1, 2년 정도 있다가 간다 이런 식으로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밑에서 배우면은 일단은 책임감이 별로 없어요. 그죠? 예, 그게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뭐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가면 좋은데 일단 저는 그 확률이 좀 낮기 때문에 비추하는 편이고요. 네. 뭐 필요하다면은 앞으로 외국에 나가서 공부할 아이들 그 정도 추천하고 싶네요. 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대충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잠깐 이제 돈 벌어서 네. 약간 좀 편하게 즐기고 간다. 네. 이런 느낌으로 그쵸. 많이 있으신
경우가 네, 대부분이죠. 한국이 네. 좀 그렇게 하기 좋은 네, 나라이기 네. 때문에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별로 없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그래요? 예, 학원에서 네. 받아들이는 게 약간은 좀 제약사항이 많아갖고, 아무나 와서 가르치기 좀 힘든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체로 그런 게 별로 없죠. 네, 예. 예, 그래서, 좀 이제,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존재하는 학원 형태는, 선생님이 한국 분인데, 네. 완전히 바이링걸이에요. 네.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는데, 수업은 다 영어로 하는 제대죠. 왜 한국인인데 영어로만 수업하냐? 그 장점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문화적인 거나 학습 환경 같은 거를 좀 이해를 하기 때문에, 네. 한국 그 교육 실정에 대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영어로 수업을 할지라도 좀 전달이 좀 잘 된다. 네.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체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초등학생은 괜찮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괜찮다고 봐요. 그렇게 공부를 해도.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이 되면 일단은 중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데 그 학원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다가 가면 이 적응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도 이 교육 시스템 거기서 배우는 게 그 연계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한동안, 예전에 씨는 한 10년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원어민 선생님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학원이 많았죠. 네. 그때 한참 뭐 그런 식으로 유행을 타갔고, 근데 요새는 많이 빠지긴 했는데, 네. 그걸 빠뜨렸던 그 원어민이 학원에서 살아남기 힘들게 만들었던 체제가, 네. 이제 문법이랑 단어 중심으로 네. 수업을 진행하는 체제였죠. 네네. 그게 이제 인기를 많이 얻으면서 네. 원어민 중심의 이제 영어 학원들은 마치 상당수가 이제 퇴락의 길을 걷게 됐는데 네. 문법 중심으로 가르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완전 문법 중심이에요. 아니, 표방하는 가치가 문법 그리고 단어 이게 큰 두 축이고 나머지 읽기 같은 걸 곁들인다 이런 네. 식으로 가는 체제죠. 네.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태까지 얘기했던 유형 중에 가장 위험한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중학교 때까지는 이게 잘 통해요. 네. 중학교 때 이게 잘 통하니까 마치 아이가 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난리가 나죠. 그죠. 평균 미만으로 떨어지고 고등학교 평균이 60점이 안 되니까 이 학생은 50점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요. 중학교 때 100점을 맞아도 50점으로 이제 고등학교 가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유는 있죠. 이런 학원들이 있는 이유가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때 잘 되는 이유도 있지만은 더 큰 이유는 수업하기가 너무 편해요. 편하죠. 네, 아이들 관리하기 너무 편하고 수업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냥 기본 실력을 쌓아주지 않고 네. 겉만 이렇게 핥아서 그냥 공부했다 성과는 빨리 나오니까요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그런 학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학원을 키운 요인 중에 하나가 중학교 내신 시험의 특징이죠. 그쵸. 중학교 내신 시험은 변별력이 있는 파트가 문법밖에 없으니까 네. 그거를 타겟으로 삼아서 컨셉을 잡은 학원들이 그런 유형이죠. 네네. 좀 이제 불균형한 그런 체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다음 유형은 저희랑 비슷한 예, 예. 유형인데 읽기랑 문법을 중심으로 쓰기나 말하기를 곁들이는 체제. 예, 예. 요거는 최고죠. 예. 제가 봤을 때는 네, 이제 한국 현 교육 시스템에는 적합하다. 네, 네, 예, 네. 예. 그죠. 우리나라 실정에 예, 예. 적합한 체제고 이게 뭐 해외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형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체제가 있어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컨텐츠가 고등학교 가서 푸는 그런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요. 이런 체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체제는 뭐 토플이나 어떤 특정한 시험 하나를 두고 똑같은 유형을 계속 풀린 학원들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학원들은 안 좋아요. 아이들의 생각을 이렇게 좁히는 학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부를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거 1년 이상 하면은 지겨워서 중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 이거 못합니다. 예, 그래서 공부에 지겹게 만드는
단기 성과는 나올 수 있죠. 특정한 시험을 갖다 들이대고 시험 네. 보면 성적 올라가니까. 네. 근데 그게 결코 아이의 영어 실력이 진짜 성장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어 도서관 체제예요. 이게 실은 명목상 도서관이지만 실제로는 도서관이라고 보긴 힘들고 네. 영어 도서관 컨셉으로 자리매김한 학원들이 꽤 있죠. 네네. 와서 진도 체크 해주는 거죠. 책 읽기 같은 거 분량 정해서 너는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고 듣고 가라. 어학기 같은 거 헤드폰 뒤집어 씌운 다음에 듣고 가는 거죠. 그 진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런 체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책을 많이 읽고 뭐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가 발전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이유는 사실은 선생님들이 편하려고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은 뭐 책을 읽으면 실력이 향상된다는 것은 우리 많은 어머님들이나 학부모님들, 학생들도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충족시키는 대신에 수업, 즉 아이들 수업 관리 이게 좀 수월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데 요구의 폐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인이 잘 안 된다는 거. 아이가 진짜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에 적합한 책을 읽는 건지 안 읽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어떤 걸로 상쇄하냐? 책을 많이 읽었다, 어려운 책을 읽었다 이런 선전용으로 이제 네. 많이 그걸 대체하기 때문에 네. 기본 컨셉은 좋으나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는 아이들과 이제 진행되는 것이 잘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교과서를 주된 교재로 삼는 그런 체제들이 꽤 많죠. 대수동 근방에. 요게 저희도 실은 뭐 미국 교과서 느낌 나는 교재를 쓸 때도 있어요. 네. 쓸 때도 있는데 아예 그냥 컨셉 자체를 미국 교과서 학원이다 이렇게 잡고 미국 교과서만 하고 레벨은 무조건 미국 교과서 뭐 5점대, 6점대 이렇게 나눠서 이게 수치가 높으면은 잘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학원들이 꽤 있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인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요. 네. 아주 취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현실상 아이들이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참혹하다고 해야 될 거예요. 네.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 초등학교 2학년 단계를 우리나라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이나 뭐 초등학교 6학년 이렇게 배우면 적당하다고 저는 느끼는데 네. 어머님들은 그렇게 못 받아들여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내 아이가 네. 지금 중학생인데 초등학교 2학년 걸 공부해? 원어민들이 이건 안 되지. 그리고 옆에 하고는 초등학교 4학년 걸 배운대요. 그리고 그 옆에 할 거는 실제로 중학교 1학년인데 한국 이제 아이죠. 네. 미국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배우는 거를 가르친대요. 그럼 이런 데 보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많이들 선호하시죠, 그거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위험하죠. 어떤 경우에는 실은 한국 학년보다 더 높은 단계의 미국 텍스트를 네. 쓰던데요. 그게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데 제가 본 바로는 그걸 소화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좀 소화가 안 되는데 그 교재 난이도만 높이는 식으로 일단 학원에 오래 다니면은 난이도를 높여주잖아요. 네. 레벨도 높여주고. 네. 그럼 이제 아이들이 그 맛에 다니는 건데 네. 학부모님들도 예전에 뭐 몇 점대를 하다가 좀 높은 수치로 올라갔다 이런 맛에 하시는 건데 이제 그 게임에서는 좀 빠지는 것이 괜찮겠죠? 빠지는 제가 것이 생각할 때는 빠를수록 좋다. 네. 네, 요거는 빠를수록 좋고 거기서 이제 갈리는 것 같아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특히 이제 첫째 아이인 경우는 그런 거를 이제 조금 쫓아다니시다가 네. 이제 고학년이 좀 되고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 적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둘째, 셋째인 경우는 요 레벨을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죠. 일단 한번 이 첫째를 키워보시면은 네. 그제서야 이제 좀 이제 실질적으로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는 건데요. 좋은 학원 중에 하나의 특징은 형제들이 같이 다니는 학원이 좋은 학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째가 다녔는데 아니면 둘째가 다녔는데 첫째를 보내거나 둘째를 이어서 보내게 되면
한 명이 보는 거랑 나이가 틀린 아이 두 명이 그 학원을 판단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아이 여러 명이, 아이 두 명이나 세 명의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조합해서 들어보면 그 학원에 대한 생각을 이제 확실히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인터넷 강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인터넷 강의는 뭐 장점이 있죠. 네. 공간상 그리고 시간상으로 제한을 별로 받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공간도 상관이 없다. 뭐 부산에서 서울 강의 들을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뭐 단점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넷 강의에 대해서. 인터넷 강의를 들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 같으면요, 인터넷 강의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서점 가서 한 2시간 정도 할애해서 자기한테 맞는 교재 선정하고요. 자기가 계획 세워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이에요. 따라서 이런 학생은 인터넷 강의가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 안 됩니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네. 제 인터넷 강의 들을 수 있는 거는 중학생들 보면은 약 한 2%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백시영 원장님 모시고 네. 좋은 학원 고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